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오늘은 지금 대통령 탄핵 심리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선고기일 언제 잡히나 목이 빠지게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선고기일 안 나왔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 제가 봤을 때 5명 꼽으라고 하면 그중에 당연히 들어가실 분이 오늘 제가 모신 이명웅 변호사님입니다. 이명웅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저 혼자라도 감사합니다. 박수를 갖다가 치겠습니다. 이명웅 변호사님 간단하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연세대 법대 나오시고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전공이 헌법이었는데 네. 학위 논문은 어떤 걸 쓰셨나요? 학위 논문도 이제 헌법으로 네네. 석사 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썼고 네네. 박사 때는 한국 헌법의 자유주의 이념에 대해서 썼습니다. 네네. 최대건 교수님. 최대건 교수님 그 지도 교수로 해서 그런데 석사학위 논문 쓸 때가 87년인가 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네. 석사 논문에서 주장하셨다면서요. 네, 그 당시는 우리 헌법재판소 없었을 때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견제와 균형을 체크 앤 밸런스를 쓰다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에도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 네. 독일식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런 입법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석사 논문으로 헌법재판소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 없고 게임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이 변호사님이 주장하신 대로 헌법재판소가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이 변호사님이 사법연수원 수료하자마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판검사 끝발이 있을 때고 변호사 하면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럴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으로 가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헌법연구관 1호는 누굽니까? 1호는 그 정동섭 교수였고요. 정정숙 교수님. 네. 2호가 이제 건국대에 계신 황도수 교수님. 네, 그래-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1호 조금 전에 말씀 했던 정종섭 교수님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하시다가 행안부 장관도 하셨잖아요. 예, 국회의원도 하고 행안부 장관도 하셨고 그다음에 2호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크게 이제 기사가 났던 황도수 교수님이 2호고 그리고 우리 이명웅 변호사님이 3호 헌법연구관이시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굉장히 가장 긴 기간 동안 계셨었잖아요. 네, 얼마나 계셨습니까? 거의 한 19년 되는 것 같습니다. 19년. 네네. 그래서 헌법연구관 하면서 부장연구관도 하시고 헌법연구부장도 하시고 네. 그러셨었잖아요. 네, 부장연구관. 네네. 그 전에 이제 선임 헌법연구관이라는 직책도 있었고 선임도 하셨고 부장연구관으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빼고는 다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레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이제 이 변호사님은 기억 못 하시겠는데 2001년도에 제가 예금보험공사 있을 때 예금보험공사하고 서울지방법원 파산부하고 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헌법 위헌법률 심판 있었어요. 그 사건이 제가 이제 예보 소속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사건 맡아서 했었는데 근데 그게 저희 예금보험공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헌법재판소로 연구관님 찾아뵈러 갔었는데 그때 저를 맞아주셨던 연구관님이 이명웅 변호사님이셨는데 그 당시 헌법연구관이셨는데 기억은 안 나시죠? 네, 희미하게 납니다. 네. 네네. 근데 그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 원래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오늘 이명웅 변호사님 모신 건 제가 조금 전에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권위자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책을 쓰셨잖아요. 네. 어떤 책을 쓰셨습니까? 네, 이 책인데요. 네네.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 승자는이라는 책이고 네네.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라는 책을 이번에 그 탄핵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 네네. 지금 이제 이념 대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네. 헌법의 기준에 입각해서 네. 이념 대립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이념 대립에 대해서 헌법은 어떤 입장이고 네. 그것이 이제 탄핵 사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바람직하냐 네네. 이런 쪽에 간단한 책을 쓴 것입니다. 네.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되고 난 다음에 12월 14일 이후에 네네. 그 이후에 이걸 한번 써야 되겠다. 이렇게 특히 저쪽에서 이제 내란죄, 네. 뭐 내란수계 뭐 이런 프레임으로 아주 그냥 거칠게 그냥 탄핵 소추까지 가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 여론까지 형성을 하는 것을 보고 네네. 그게 좀 여러 가지 좀 헌법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명웅 변호사님 꼭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커리어도 커리어지만 다시 한번 이 책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딱 쓰신 걸 보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사람은 책 쓰는 거 그냥 낑낑거리면서 어렵게 쓰는데 우리 이 변호사님은 법학 변호사이시기도 하지만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다음 워낙 헌법재판소 관련해서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냥 술술술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적기에 아주 좋은 책을 갖다가 쓰셨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변호사님 모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PD님 제가 보내드린 신문 기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 변호사님이 그 인터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뷰했는데 제가 쭉 읽어가지고 여기 노트에다가 그 막 이렇게 줄치면서 정리까지 했는데 결론은 뭐냐? 헌재 연구부장 출신 그 이명웅 변호사님이 책을 냈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 위법은 아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셨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저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셨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갖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12.3 비상계엄 사태로 네네.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충격이 굉장히 컸을 텐데요. 네네. 그런 충격이 있지만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된 내용이 초기에는 이제 주목을 못 받았지만 네. 어떤 뭐 입법 독재에 해당할 정도로 네네. 어떤 지나친 탄핵 소추와 그 행정부 공무원 공직 기능을 마비시키고 네. 그다음에 지나친 어떤 필요 예산을 삭감하고 네. 또 어떤 종북 세력에 의한 어떤 간첩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의식을 느껴서 네. 비상경을 선포하게 됐다라는 취지가 네네. 그것을 이제 그 헌법재판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단순히 대통령이 주관적인 의견이다라고 이렇게만 하기는 어렵고 네. 어느 정도는 그것이 이제 객관적 데이터로 소명이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 비상계엄 사태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엉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2월 3일 밤에 10시 한 반쯤 10시 28분에 그렇죠. 비상계엄이 그렇죠.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비상계엄이 그 선포될 정도로 그러한 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상태인가 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대통령이 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왜 본인이 비상계엄을 하게 됐는지 그걸 갖다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대통령의 설명이 일정 정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맞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셨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내가 그 계엄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마지막 트리거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한 게 감사원장 탄핵이라고 네, 그렇게 그랬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공직 기강이 붕괴가 되고 행정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 헌법 65조상 네네. 탄핵 소추가 의결만 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뭐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검찰총장이나 뭐 많은 그 공직자들 국무총리 포함해가지고 직무 정지를 시키는 요소로 네네. 탄핵 소추가 만약에 남용이 된다면 네. 이것은 헌법이 원래 상정하고 있는 거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입법부의 어떤 그 너무 정권적인 행사에 대해서 네. 컨트롤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생긴 것이지만 네네. 결국은 이제 국회와 행정부의 다툼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국회가 어떤 압도적 다수로 계속 그 행정부를 몰아치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출구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어떤 수단을 선택한 걸로 보여지고 네. 그런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하셨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가 높아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네, 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하고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건데요. 네네. 대법원 판례의 그 1997년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12.12 사태 그 내란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습니다. 그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셔 보시겠습니까?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네. 이게 이제 1997년 4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네.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이건 이제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자체를 이제 심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는 원칙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네네. 사법 심사를 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이고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더불어민주당은 초기부터 네. 이 비상계엄 사태를 국헌문란의 목적 내란죄에 바로 연결시켜 가지고 네네. 그것도 이제 내란죄다, 내란 수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렇게 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내란 수괴라고 한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에 네.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을 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명시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네. 아무리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네. 왈가왈부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예전에 그 금융실명제에 대한 사건에서 그때 그렇죠. 이제 YS 때. 김영삼 네네.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1996년 2월 29일 93 헌마 186 사건에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헌법재판소 심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것도 헌재에서 네, 봤었던 어떻게 적이 있었어요? 판단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에 적합하지 않다. 네네. 다만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네네. 헌법재판소 심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봤고요. 아, 그래서 상황 왜 그런 어떤 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지 상황 유무 판단의 일차적 판단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대통령이 갖고 있다. 그 대통령이 갖고 이게 있는 이제 거죠. 헌법재판소의 판시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판단한 거에서 객관적으로 대통령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면 네. 그것은 정당하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케이스에서는 이제 대통령 그 명령을 합헌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 내란죄에 관련된 전원합의체 법원 네네. 판례를 12, 보면 12, 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사법부가 쉽게 그렇게 어떤 사법적인 잣대를 들어가지고 심사한다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 어렵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네네. 그것이 그 이유가 있는 것이 그 헌법의 측면에서 보면 네. 국가 위기 상황이라든가 비상사태라든가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든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특수한 정보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어떤 비상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사법부가 네. 자기 판단으로 네. 쉽게 그게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정보의 어떤 비대칭 상황이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더더구나 그 헌법재판소도 얘기했지만 일차적 판단권은 대통령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으려면 내란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내란 혐의가
논의가.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네.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네. 내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아. 네, 네. 왜 그게 어렵다고 보시는 지금 거예요? 이제 뭐 플랜카드도 보면 뭐 내란수계 처벌하라 뭐 이렇게 네네. 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그 패널들도 나와서 뭐 내란수계, 내란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저는 특히 이제 그 변호사들이 나와서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네. 내란죄, 내란수계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그건 굉장히 좀 근거가 좀 약한 그런 부분을 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아까 네. 그 판례를 이어서 보면은요. 그 네네. 내란죄 그 구속 요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화면도 다시 띄워주시고 그 내란죄가 되려면 이제 국헌문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헌문란에 대해서 형법 81조가 네. 그 국헌문란의 정의를 형법 91조입니다. 네네. 국헌문란의 정의를 여기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국헌문란의 정의를 1호, 2호 하고 있어요. 네. 1호는 이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의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네. 이거는 이제 이번 케이스에서는 해당이 없고 제2호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은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네네. 이게 이제 형법 91조 2호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 케이스에서 국가기관 강압에 의해서 전복했냐? 전복은 아니죠. 네.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불가능하게 한 거에 대해서 네. 어떤 때가 불가능하게 한 거냐에 대해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네.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원심은 형법제 91조 2호에 의하면 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은 네.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구시. 네.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네네. 여기서 이제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국헌문란의 시간적 요건을 설치한 것입니다. 아. 근데 저 그 12.12 사태 저 판결이 대상이 되는 사안에서 보면은 네네. 거의 한 달 동안 뭐 비상계엄 뭐 위원회를 만들고 네.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이런 일련의 어떤 비상계엄 사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무총리나 어떤 국무위원회 권한에 대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한 사실상 상당한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네. 그러면 이번 케이스를 보면 한 2시간 정도 국회에 가서 그 네네. 대치 상태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2시간 반. 2시간 네네. 반 정도? 네네. 정확히는. 네네. 그리고 그렇게 대치 상태에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신분증을 보여준 국회 출입이 가능했고 네네. 또 2시간 반 후에 해제 결의가 계엄 해제 결의가 또 나왔고 네네. 그죠? 그러면 그 2시간 반의 시간을 내란죄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얘기하는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네.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너무 짧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국회의 기능을 그렇게 불가능하게 한 것이냐? 네네. 이게 단정하기도 어렵고 네네. 그래서 적어도 그 97년 대법원 판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한 번이라도 찾아본 사람이라면 네네. 이게 과연 내란이 될까라는 네. 의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뭐 민주당에서 내란죄라고 한다고 그냥 내란죄 내란수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를 간 거는 그거는 뭐 들어간 거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거 아닌 것이니까 네네. 그거는 뭐 명확한 분요. 그래서 국헌문란의 정의에 이 시간적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기능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하게 한 거냐 이것도 또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판례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네.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뭐 기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네네. 적어도 그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입각하면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 그러면 PD님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님 저도 사실은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비상 계엄이 문제가 되려면 내란죄가 돼야 되는데 내란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국헌문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불가능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영구히 안 되게 하는 게 그게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헌법재 저희 대법원은 이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조금 넓혀가지고 원칙적으로 영구히 폐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도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 문란으로 인정을 하게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대법원에 의해서 불가능이라고 한 개념이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2시간 반이면은 상당 기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추가로 네네. 말씀드리면은 그 네네. 12.12 군사반란 사건에 있어서는 네네. 한 달 정도의 그 어떤 국가기관의 기능의 불가능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상당한 기간에 포함되는 국헌문란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때는 또 여러 명 사망 총격전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판시를 보면 네네. 12.12 군사반란 후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비상대책 기구 설치, 네. 계엄사령관에 의한 지휘감독권 배제로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국무회의 심의권 배제 등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을 강압에 의하여 불가능해 약 1개월간의 과정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영구적이지는 아니지만 네. 사실상 상당 기간에 네. 됐다 이렇게 아, 되는데. 그래서 상당 기간이라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네. 그런데 이번 케이스를 보면 2시간 반이라는 시간적인 요소가 짧고 네네. 또 국회의 어떤 해제결이나 국회 기능을 불가능하게 했느냐, 네네. 그것도 지금 다투어지고 네. 시간적 요건도 다투어지고 네네. 이런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내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네네. 저는 그 강하게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선포할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네. 또 헌법을 보면은 국회가 네. 다수결로 해제 결의를 하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1차적인 판단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네. 2차적이고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10시 반에 12월 3일 10시 28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지만 12월 4일 새벽 1시에 해제 결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해제 결의를 보고 한 두어 시간 뒤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으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절차는 어느 정도 지켜진 건가 그런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윤 대통령의 평소에 네네. 헌법 그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했는데 그걸 안 지킬 리가 없다.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저희 동기들이 이제 그 동기방에도 이 계엄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네네. 그거는 그냥 해프닝일 것 같다. 네네. 왜냐하면 국회가 지금 압도적인 다수인데 네네. 계엄 해제를 할 것이고 네. 그 짧은 기간에 무슨 의미로 네. 그 비상계엄을 하겠냐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메시지죠. 네. 그 메시지를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플랫폼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 것 같고, 네네.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초기보다는 많이 국민들한테 인지가 됐던 거고요. 네네. 국회의원들은 사실 굉장히 놀랬겠죠. 네. 헬리콥터가 막 국회에 나오고 네. 군인들이 막 무장하고 이렇게. 근데 계엄이라는 거는 원래 병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국회의 권능을 계엄이 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국회에서도 어떤 치안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배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물론 이제 거기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고, 네네. 그 만약에 체포해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입증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의문이고, 네네.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헌법적인 그림을 보면 비상계엄이라는 제도가 있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언제 선언할지는 대통령한테 일차적인 판단권이 있는 것이고, 이 케이스에서는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고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소명이 되는 거냐, 네네. 객관화가 되는 거냐라는 네. 것이 이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겠죠.